높게는 5,000포인트, 조금 낮게 보시는 분들은 4,000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끝없이 올라가는 장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이 조정의 구간에 들어섰지 않았나. 이제부터는 효율적 투자를 하셔야 돼요. 시장에 대한 고평가 우려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터닝 포인트, 반전 흐름을 만들어 줄 때 뭐가 갈 거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자주 뵙는데요. KR 리서치의 김대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3,200을 찍기도 하면서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분위기 좋죠. 그리고 시장에서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의견이 높게는 5,000포인트, 조금 낮게 보시는 분들은 4,000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장을 많이 겪어봤지만 끝없이 올라가는 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정이 어느 타이밍에선가 조정은 온다라고 판단을 할 때 저는 지금이 조정의 구간에 들어섰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전략적 방법에서의 현 시점 대응이라고 한다면 그래 조정받으면 더 사야지 라고 아주 가볍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 여력이 현재 더 살 수 있는 자금 여력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 주식이 8, 90% 또는 100%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효율적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저는 매도 이후에 재매수하는 전략으로의 지금부터의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더불어 코스닥도 상승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코스닥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 있을 종목, 그러니까 어떤 경기 방어주 형태로 주가 조정받으면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저는 거래소 시장에서의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코스닥 시장이 오히려 강세 현상으로의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금으로 피해 있으셔도 되고요. 종목으로 피해 있으실 때는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어떤 투자 대처로에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우리가 이제 흔히 판단해서 거래소와 코스닥이 같이 가는 것으로 대부분 많이 인식을 하는데 이게 시점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폭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거래소 시장은 대략 한 2,400에서 3,200까지 한 4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600포인트 중반에서 800포인트 초중반까지 해서 한 30%가 상승을 했어요. 상승폭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과거의 흐름적 측면 어느 시장이 주도하느냐를 판단해 보게 되면 과거의 흐름에서 코스닥과 거래소가 차별화된 시장에서의 모습을 보였던 적이 23년 1월 즈음부터의 흐름이었거든요. 이때 주시장은 아마 220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 언저리까지 대략 한 10몇 프로의 상승률이 나타났었고요. 이 당시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600 초중반에서 900포인트 수준까지 한 40%? 4, 50%가 올랐어요. 이때 코스닥이 23년 1월부터 7, 8월까지 2차전지가 많이 올랐었죠. 이러한 구간에서의 시장의 이동, 그때 거래소는 이제 포모라는 말이 그때 생겼거든요. 내가 2차전지를 투자하지 않으면 반도체를 가지고 있으면 시장에 소외받는 현상에서 많이 기억들 하실 겁니다. 이러한 형태에서의 시장의 모습이 당분간에 의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코스피의 주가 수익 비율 PER 등 밸류에이션 지표는 어느 수준이며 과열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주식시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PER로 수익 비율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전체 한 14배 정도 됩니다. 비교 국가와 대상으로 판단을 해보게 되면 미국이 한 20배 초반이고요. 일본이 한 17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시장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1, 2, 3위 시총 상위 종목이 거의 대부분의 시총을 차지합니다. 4조 달러, 3조 5천억 달러, 3조 달러. 이게 이제 시총 비중이 가장 높은 기술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사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PER이 낮은 것은 삼성전자가 한 12% 시총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2, 3% 내에서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미국 시장과 PER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요. 저는 PBR로 시장에 대한 고평가 우려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내 시장 PBR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게 되면 1.1배 정도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4배가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이상 PBR이죠. 근데 이제 시장 환경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국내 시장만 딱 끌어와서 놓고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1.1배거든요. 하이닉스가 한 2.5배 됩니다. 과거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PBR 기준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을 대응하는 전략적 방법이 있었어요. 1 미만이었을 때는 사고, 1 이상이었을 때는 팔라고 하는 전략적 접근이 있었거든요. PBR 기준으로 해서 많이 빠졌던 적이 IMF 때가 한 번 있었고요. 금융위기 때가 한 번 있었고, 코로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대략 0.8 수준이었습니다. 일시적으로 0.7, 0.6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일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인데 평균치의 저점은 0.8 수준이었고요. 항상 0.8 근처에 도달하게 되면 1 이상으로 올라갔고 1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다시 내려오는 이런 반복적 과정에서 흐름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번만큼은 달라질 것 같아요. 이번만큼은 PBR 1 이상의 흐름이 진행되어져서 앞으로 상향화 PBR 기준으로 1 이상에서의 수준이 계속 유지되면서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로의 전환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에 대한 얘기는 PBR 기준으로 해서 1을 넘어섰기 때문에 아마 국내 시장이 PBR 1.1배 그럼 과거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고점이다 라고들 많이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 허들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는 과거 통계적 흐름에 대한 고착화된 상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까지 해서 24년도에 시작된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가 금융주가 0.3에서 0.8, 0.9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금융주는 1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남의 돈 가지고 장사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허들 넥라인까지 금융주는 다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의 다 왔고요. 전 세계 글로벌리 해서 은행주가 1위 넘어가는 경우는 대만밖에 없어요. 대부분 0.9입니다. 중국도 그렇습니다. 대만은 특이한 은행주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1위 넘어가고요. 국내 금융주 KB금융으로 해서 13만 5천 원 지난번에 찍었을 때가 PBR 0.88, 87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 거의 그 가격의 상단부이고요. 이게 이제 환경이 변하면 또 변하겠죠. PBR이라는 게 자산가치 대비 가격의 변화니까. 그래서 단기 구간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금융주는 0.9 정도가 고점이고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PBR 기준으로 해서 올라간 게 지금 장의 성격에서의 상승장인데 대부분의 종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주사 굉장한 그 주가 회복력을 가지면서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PBR 기준으로서 개선되고 다만 삼성전자만 지금 PBR 수준에서 아주 극복하지 못하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러한 기준점을 높여줬기 때문에 증시 상승의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내 증시의 상승장 모습이 과거와 유사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몇 번 있었죠. 제가 앞서서 모두의 시장에 대해서 조정, 눌림목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 부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대응하자. 그리고 전략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산 동원 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빠질 때 더 사는 것보다는 팔았다가 다시 사자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일 흐름에서의 지점은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아마 쉬우실 겁니다. 지금의 시장과 같이 V자로 시장이 급반등되어졌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가까운 예로의 상황을 보게 되면 2020년 3월에 1400포인트 지수 저점을 찍었었죠. 이때 코로나 상황 하에서 1400포인트 지수가 2400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3월에 저점을 찍고요. 다이렉트로 4, 5, 6, 7월까지 한 4개월 정도 지수 급등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고 8, 9, 10 이때의 지수는 2200에서 2400 내에서의 박스권 3개월 동안의 등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 SK 하이닉스가 치고 나가면서 지수가 3116포인트까지 그 다음에 1월장에서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장으로 딱 끌어와서 그때의 상황을 판단해서 최근에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4월에 지수가 2400포인트 언저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700까지 리바운딩이 나왔죠. 1차 리바운딩입니다. 1차 리바운딩 과정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관세 충격에 대한 주가가 회복을 했고요. 살짝 쉬었어요. 한 2, 3일, 3, 4일 정도 쉬고 나서 3200포인트까지 순식간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한 단계의 상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3월부터 8월까지의 흐름과
책을 내서 4월에서 지금 8월 앞두고 있는데요. 7월까지의 흐름과 비교해 본다면 아주 등치시켜서 동일하게 흐름을 판단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시장 영역에서는 크게 빠지지는 않겠으나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판단하시는 게 위험을 제거하는 투자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 하반기에 국내 증시를 이끌 주도 섹터는 어디가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조정이 나타나게 되면 조정 이후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반도체죠. 삼성전자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지수가 반전 흐름을 만들어 줄 때 뭐가 갈 거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가지 않는 장에서는 고점 돌파의 신규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다음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초기 국면에서 시장이 반전, 터닝 포인트의 반전 흐름이 나타날 때는 반도체가 갈 것이고요. 지난 4월 달 이후에 최근까지의 상승 흐름을 만들었던 것은 하이닉스였습니다. 15만 원, 16만 원 수준에서 30만 원 수준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가 여기서 50만 원 가는 상승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아직까지 안 움직였던 삼성전자가 7만 원, 8만 원 의 흐름을 만들어가면서 다음 장에서 주도주는 삼성전자가 끌고 갈 것이고, 이전 단계에서는 소부장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소재주는 좀 움직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반도체 경기가 좋아진다는 가정 아래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소부장 내에서의 상승 종목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한 타이밍만 기다리시면 반도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때 손실률을 좀 복구하시는 차원에서의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나요? 4조 2천억 영업이익이죠. 지난 분기에 6조 1천억인가 아마 했을 겁니다. 단순 수치 개념으로의 접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숫자입니다. 근데 내용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구체적 세부 실적 내용이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한 2조에서 3조는 재고자산 손실 충당금입니다. 이게 매년 있어요. 우리가 이거 간과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23년도에도 한 3조 원 정도를 재고자산, 가지고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 가격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 자산의 손실을 일회성으로 충당금으로 쌓는 거거든요. 이게 한 3조?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지만 과거에 충당금 쌓은 금액들을 판단해보게 되면 2, 3조 정도 규모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영업이익에 딱 가져다가 맞추면은 실적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삼성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파운드리와 시스템 쪽에서 일부 개선이 되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닌텐도의 수주라든가 그리고 공정률도 좋아지고 있고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판단할 때 오히려 4조 6천억의 악재, 그러니까 어닝 쇼크라고 말하는 내용에서의 삼성의 실적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자세한 구체적 실적이 나오겠지만 제가 러프하게 그 내용들을 판단했을 때 나쁜 실적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이런 시장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을 취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아마 계좌에 많은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손실이 지금 장이 좋다라고 하지만 대부분 아마 상당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실폭이 좀 줄어든 걸 겁니다. 수익이 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익이 나면 팔고 손실 나는 거 가져가고 그런 과정에서 절대 금액에서의 상황은 아직 손실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은 변곡점마다의 흐름에서 대응만 잘하게 되면 시장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내 계좌의 잔고가 늘어납니다. 10%, 15%의 변차를 이용해서 매매 흐름을 잘 잡게 되면 10%, 15%의 수익이 난 것과 동일한 효과에서의 상태를 우리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시장에서의 조정이 지수의 조정을 만들어내면서 3,000포인트 언저리까지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3,200이지만 그러면 이 과정에서의 종목 간의 충격은 최소 10% 이상의 흐름들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럼 현재 지금 구간 3,200 전후로 해서 물량 축소를 일부 해주시고 저는 한 30% 이상, 많게는 50%까지 해주시고 3,000포인트 근처에 왔을 때 악소리가 난다라고 하죠. 이때 재매수, 다른 종목 사실 필요 없어요. 내가 팔았던 종목 그대로 진입을 하셔서 수량을 좀 늘려가셔서 다음 장에 수익률을 추구하시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급등했던 배경과 조정받는 이유에 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급등했던 배경은 당연히 AI였겠죠. 국내에서 100조를 투자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오픈 AI와 협업을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런 붐에 따라서 주가 상승에서의 흐름이 진행되었고요. 최근에 조금 깊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저도 예상했던 폭보다도의 조정폭이 깊어지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이 플랫폼 내에서 네카오가 움직일 수 있다. 가격적으로 볼 때 지금의 수준에서의 가격은 저점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AI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AI는 이제 크게 국내 3개의 기업이 AI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는 연구개발도 같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가장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LG의 넥사원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개발용입니다. 가장 빠릅니다. 이거 넥사원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해서도 인정받는 제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내용에서 흐름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크로바엑스, 하이크로바엑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기업용, 이거 상업용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용, 상업용, 카카오 같은 카나나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이 세 제품이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완벽하지 않은 보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정착되고, 그리고 정부에서 무엇보다도 AI 산업에 대해서 혁신적인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의지를 어느 정도 보여줬거든요. 이러한 내용으로 판단해서 AI에 기반한 네이버 카카오의 흐름들에 대한 주가 반응도도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1번이 삼성전자고요. 2번이 카카오입니다. 3번 현대차인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영향 속에서 주가 일부 상승하긴 했으나 지금의 조정폭이 좀 깊어진 상태, 외국인과 기관이 크게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진 상태이지만 다음번 상승에서는 이들의 관심도가 좀 확장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두 회사 본업의 성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숫자로 된 상황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두 기업만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 4년 동안의 흐름을 비교해 볼 테니까 우리 구독자, 애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부터 말씀드릴게요. 카카오의 2020년도 매출이 대략적으로 6천억 정도 됐어요. 지금 매출이 한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2배 가까이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2020년 대비해서 매출은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죠. 이익단에서 양회사 규모는 2배 가까이 한 4년 전에 대비해서 비대해졌는데, 카카오는 2020년도의 영업이익과 지금의 영업이익이 거의 비슷해요. 큰 차가 없어요. 네이버는 2020년도의 영업이익과 지금의 영업이익이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숫자로 봤을 때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네이버가 좀 더 우위에 서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뉴스나 기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네이버, 카카오 역대 실적이라는 얘기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적 발표 때마다. 근데 주가는 안 움직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호재와 악재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글을 들여다보면 네이버, 카카오의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의 가능성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구글도 똑같은 검색 엔진으로 출발한 기업이었고요. 여기에서 구글의 주가가 지금의 엄청난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줬던 것은 딱 두 가지죠. 다 아시는 유튜브,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번에 구글이 이제 매출 발표를 했는데요. 역시 이제 검색 엔진 광고 수입이 제일 큽니다. 대략 500억 불 수준이고요. 각각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은 100억, 한 700억 불 정도 돼요, 대략적으로. 하지만 이제 성장성을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이 클라우드 쪽하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데이터 센터 기반한 사업 쪽의 부분의 성장세는 매년 30% 이상씩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주가의 반응도를 줬던 내용이거든요. 검색 시장에서 엔진 광고 수익은 500억 불, 규모는 크지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무디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딱 네이버, 카카오를 들여다봤을 때 마찬가지로 매출과 영업이익단에서의 네이버나 카카오가 어느 정도 벌고는 있어요. 장사는 괜찮게 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검색 엔진 광고를 통해서 수익원이 만들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한 단계 진화하는 형태의 사업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카카오의 안산에 있는 데이터 센터, 네이버의 그 세종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완공했어요. 지난해 다 완공을 했고,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장성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능성,
앞으로의 주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익단의 규모가 4년 전에 비해서 2배로 증가했기 때문에 여전하게 네이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수익원이 창출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이 되고 있죠. 근데 카카오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2020년에 영업이익이나 매출은 2배로 성장하는 반면에 지금의 영업이익이 또 비슷하다라고 할 때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카카오를 집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카카오의 가능성은 뭐가 있냐면 카카오는 자회사가 많죠. 네이버는 웹툰 하나 상장시킨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카카오의 자회사들이 그간에 굉장히 적자 연속이었어요. 카카오페이가 2020년 전후로 해서 상장이 됐고 뭐 은행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마찬가지인데 다 실적치가 좋지 않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올해부터 흑자로 돌았습니다. 카카오페이도 올해 흑자로 돌아서는 상황에서 흐름들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이제 실적이 확장되는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회사 실적에 대한 이익의 가중치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또는 카카오와 카카오 게임의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 카카오가 카카오페이의 지분 한 70%를 가지고 있어요. 자회사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간의 적자에 대한 부담을 모 회사가 지었던 거이거든요. 그래서 이익단의 규모가 증가하지 않았던 겁니다. 매출은 증가했는데.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비전을 판단해 볼 때 자회사가 어떠한 성과도를 보여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가의 반응도가 달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 주목해서 볼 부분이 소버린 AI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각 정책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목표는 뭐라고 보시나요? 소버린 AI 같은 경우는 LG 엑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 주도형 AI 산업이니까 모든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AI 산업을 키워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연구용부터 개인 카카오의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저는 가능성을 두고 있어요. 가능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얼마 전까지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다가 최근엔 좀 식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이제 끝난 거 아닌가라고들 많이 판단을 하고 계세요. 비근한 예로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주인 카카오페이를 보게 되면 주가가 3만 원대에서 출발해서 10만 원까지 쭉 올라갔어요. 그러면 최근에 한 6만 원 수준까지 하락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호응도가 크지 않다라고도 생각하시는데 이 시장 환경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이 최초의 시장에서 화두, 그러니까 쟁점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미국에서부터 지니어스법과 연관된 형태로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을 가지고 얘기가 진행이 됐어요. 지니어스법 통과됐고요. 또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최근에 계속 주가가 강세 현상을 보여주는 것은 미국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이슈를 쟁점화 시켰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강한 미국의 형태를 가지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했던 감세라든가 또는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미국으로 그 제조업체를 불러들이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죠.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강세 현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왜? 달러가 미국으로 집중되어야지만이 감세에 대한 자금을 사용한 것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고 강세가 되어야지만이 미국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 기업들도 동남아에서 미국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달러의 상황을 보게 되면 뭐 한 6개월 전에 110이었다가 지금 97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머물러 있어요. 트럼프가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이거를 강세로의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이미 관세 카드를 한번 써버렸고요. 또 안 먹겠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다른 카드로의 달러 강세 유인하는 정책을 실현시켜야 되겠는데 지금으로서는 달러 강세를 요인을 시킬 수 있는 게 지니어스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유통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코인을 가지고 있는 활동, 상업 활동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체 수단으로 사용한다라는 건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기준 통화가 달러여야만 됩니다. 뭔가 안정적인 통화가 기준이 되어야지만이 그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된 가상화폐 형태의 자산들이 유통이 될 수 있거든요. 담보가 되어진 화폐가 불안정성 통화라고 한다면 누가 그 코인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달러가 기준점이 될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될 때에는 달러가 강세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이 지니어스법이나 스테이블코인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양 비슷한 형태로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 달러 강세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면 스테이블코인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사그라든 재료로서의 이해를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재점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 지금 조정받지만 오히려 관심권에서 우리가 눈여겨서 주목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버린 AI와 스테이블 코인 정책의 수혜주를 꼽아주신다면요? 여러 종목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단연 1등, 그러니까 수익률이 1등이라는 것보다도 이 종목이 꺾이면 다 꺾인다라고 할 때 카카오페이입니다. 이 종목이 가면 다 따라간다라는 게 카카오페이입니다. 그래서 1번으로 카카오페이의 주가 상황에 대해서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매력적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 정책에서 투자자들이 앞으로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또 다른 분야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정책주라고 하는 내용에서의 종목들은 이미 한 차례 시세 분출 현상에서의 내용이 진행이 되었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판단해서 들여다봐야 될 거는 이재명 정부가 힘을 주어서 추진하는 정책은 세부적으로 내려가면 뭐 지역화폐도 있고 뭐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궁극으로 귀결되는 거, 이 내용들이 다 귀결되는 것은 경기 부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게 최종적인 목표예요. 이 최종적인 목표 내에 여러 가지 수단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부양,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둬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제 나온 그 경제지표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성장률이 이번 2분기 0.6% 전분기 대비 성장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최근 5개 분기 성장률을 보게 되면 지난해 1분기에 1.2%였어요. 그리고 0.1%, 0.1%, 뭐 마이너스 0.2% 내려갔다가 이번 2분기에 플러스 0.6%로 돌아섰습니다. 아직 소비 시장이 완전하게 살아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3분기에는 우리가 이제 지원금도 소비하고 이런 과정에서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는 가운데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부양이 되는 과정에서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관심도도 일부 필요하지 않겠나. 확장해서 단순하게 정책, 무슨 정책에 대한 내용만의 종목을 판단하기보다는 전체 큰 흐름에서 경기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 관련주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한 발 더 들어가면 저는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지금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